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이해솔, 이라윤, 김장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는 오라클의 급락으로 기술주가 흔들렸지만 금융, 제약, 산업재로 순환매가 유입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나서 요즘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번 FOMC에서 AI 채택 확대로 2026년 미국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면서 실제로 AI가 국가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오픈 AI나 디즈니, MS에서 AI 기반 서비스와 업무 자동화 툴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생산성 혁신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초점은 단순한 AI 테마를 넘어서서 어떤 업종이 AI 생산성에 기여를 하게 될지 이 부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자세한 미증시 흐름과 글로벌 이슈 이해솔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FOMC라는 빅이벤트 속에서 금리 인하 소식을 소화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죠.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후에 미국 지수 선물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라클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 매출과 함께 AI 인프라 투자 비용 급증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부각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0%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장 초반까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혼조세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에서는 나스닥만 하락하면서 혼조세 보였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1.3% 급등세 보여주면서 48,7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죠. 이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의 하락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는 0.25%대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또 장중까지는 낙폭을 보이던 S&P 500 지수는 0.21% 상승하면서 6,900포인트 선 지켜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의 급락으로 시작된 AI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졌던 하루였는데요. AI 관련주들과 빅테크들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우량주로 흘러들어오면서 섹터 로테이션, 즉 순환매를 보여줬습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연준에서는 온건한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내년까지 통틀어서 금리를 딱 한 번만 내리겠다며 매파적인 색채를 띄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식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2회 이상의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비둘기파적인 관점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반영하면서 지수에 상승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섹터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이 10%대 급락세 보이면서 장 마감 한정이 가장 눈에 띕니다. 오라클의 급락 충격이 AI주 전반에 매도 압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1.5%대 하락세 보여줬고 브로드컴 역시 1.6%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빅테크 종목 역시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애플이 약보합권에서 장 마감했고요. 아마존 역시 0.65% 마이너스권, 테슬라는 1%대 마이너스권 보여줬습니다. 구글 역시도 2% 낙폭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종목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경기 순환주들과 또 가치주 섹터들로 유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산업주와 소재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와 금융주가 강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금융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금융업종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대 중반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비자가 6%, 마스터카드는 4%대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왕립해군은 국경 인근의 캄보디아 드론 통제센터를 파기하기 위해 포격하는 표적 공격 작전을 수행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는 캄보디아의 카지노 건물, 석유 저장고 등을 폭격했습니다. 이곳이 캄보디아 자설 드론의 발사와 중무기 저장소, 다중 로켓 발사기의 연료 보충 지점 등 군사작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태국군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양국 충돌이 전면적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두 나라 사망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태국은 군인 9명과 민간인 3명, 캄보디아는 민간인 10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두 나라를 합쳐서 100명이 넘었습니다. AFP 통신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 지역이 양국 5개 주로 확대됐으며 태국에선 민간인 40만 명, 캄보디아에서는 100만 1000여 명이 피난을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측이 예상보다 더 강경하자 캄보디아는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태국군의 공격 중단을 촉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법원이 스테이블 코인 테라바렌과 관련한 사기 등을 혐의로 기소된 건도형 테라폼네스 창업자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씨에게 검찰의 구형 12년형보다 높은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가 최종 형량을 절반을 복역하고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차세대 비만약의 최종 임상시험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레타트루타이드가 임상 3상에서 체중을 최대 평균 28.7%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약물은 지금까지 비만약 중 가장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일라이릴리는 레타트루타이드의 임상 3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톱라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현지 시간 11일 발표했습니다. 이 약물은 주 1회 투여하는 계열 내 최초의 3중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또 이 약물은 비만에 더해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에 어제 일라이릴리는 1.5% 상승한 $1,009에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디즈니와 오픈AI의 협업 소식입니다. 디즈니가 오픈AI에 $10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AI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사는 3년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오픈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에 디즈니, 마블, 픽사 등 200개 이상의 인기 캐릭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소라와 챗GPT 이미지 형성 기능 사용자들은 미키마우스와 디즈니 공주, 또 스타워즈 캐릭터 등 디즈니의 대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AI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바이거 디즈니 CEO는 AI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산업의 중대한 순간이라며 오픈AI와 협업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확장을 모색하되 창작자와 작품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이 장 마감 후 4분기 매출 18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4% 급증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이에 간밤 오라클로 얼어붙었던 AI 관련 투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오늘 장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해솔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대부분 흔들린 반면에 일라이릴리와 같은 제약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라이릴리가 다이어트약 체중 감량 효과를 발표하면서 그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위고비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모 이슈는 노벨 평화상 마차도입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정부의 체포 위협에도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열리는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마차도의 구체적 동선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차도가 현재 시간으로 11일 새벽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차도는 오슬로에 도착해 한 호텔의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11개월 만에 공개 행보인데요.
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인 그는 발코니에 서서 호텔 앞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어 잠시 호텔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포옹을 나눴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차도는 여러분 모두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지지자들은 자유를 외쳤고 대통령을 연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차도는 결국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 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당국의 구금 위협으로 모처에 몸을 숨긴 채 주로 온라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베네수엘라 은신처에서 빠져나와 미국의 엄호 속에 오슬로로 향했지만 악천후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어제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상식에는 그의 딸인 아나코리사 소사 마차도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마차도는 시상식 직전 공개된 노벨 위원회의 통화에서 시상식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오슬로행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탈출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상당히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마차도는 가발을 동원해 변장하고 10개가 넘는 군 검문소를 뚫은 뒤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 퀴라소로 향했습니다. 이후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밀 네트워크가 관여해 약 2달간 준비했으며 미군도 그의 여정을 알고 F-18 전투기 등으로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차도의 오슬로 도착은 단순히 정치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정치 리스크가 국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자유와 법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자본 흐름과 투자 환경은 언제든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사회가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에 대한 소식으로 모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혜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자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노골적인 입막음용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해 사실상 강등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선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져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막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진솔한 내부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토론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방 이프록스에 글을 올리고 인사조처의 위법 소지를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인사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해볼까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에 확산하는 가운데 통일교가 국민을 향해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혐의와 관련해선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송용천 협회장은 11일 공개한 영상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송 협회장은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의 지원에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조직의 관리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고 진술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해솔 아나운서가 정치권 소식 잘 전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은 이라윤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첫 업무 보고에서 내년에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한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내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환부유액으로 해외 투자만 하는 한국투자공사의 한계를 넘어 국내 투자에 집중해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적인데요. 다만 대기업 주식을 사실상 정부가 장기 소유하게 되는 꼴이어서 국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양한 형태의 국가부를 창출해 후세대에 넘겨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한국형 국부펀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부펀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구 부총리는 지금 상속세 물납을 받으면 단순히 매각하는데 이걸 국부펀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부펀드를 통해 대만 정부가 TSMC를 키운 것처럼 새로운 초인류 기업을 정부 주도로 만들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4월 AI와 같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는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만 TSMC도 초기에 정부 투자 지분이 48%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 완화를 통해서도 첨단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국한해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주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또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해 일각의 부작용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날 기재부는 적극적인 국부 창출이라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며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 구상도 내놨습니다. 양질의 재산은 보유하고 적극 활용하고 효용성이 낮은 재산은 제값을 받고 처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스마트폰과 PC 제조사들의 비용이 부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1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메모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마트폰과 노트북 제조사들이 제품 가격 인상과 사양 하향 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같은 소비자 기기의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강한 수익성을 가진 애플조차 내년 1분기에는 아이폰 전체 BOM에서 메모리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애플이 신제품의 가격 전략을 재평가하고 구형 모델에 적용됐던 가격 인하를 축소,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저가 시장을 겨냥해 안드로이드 OS를 채용하는 제조사도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내년 신모델 출고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제품 포트폴리오, 조달 전략 등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격 인상과 함께 제품 사양을 낮출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트렌드포스는 내년 2분기에는 PC 시장에서 더 큰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며 사양 축소 또는 업그레이드 연기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제조사들의 불가피한 비용 절감 조치가 됐다며 그러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으로 내년 기본 모델이 다시 4GB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라윤 아나운서가 내용 잘 전해주셨습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에서 관련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같은 정부 부처도 관련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회 출입기자로 구성된 한국입법기자협회가 2025 입법, 언론,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구 동구 군의군과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직접 주관해 진행됐습니다. 입법, 언론, 사회공헌 대상은 매년 국회의원과 기자들 그리고 사회공헌하는 분들을 입법기자협회에서 선정해서 상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때도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고 기자들이 그것을 알리고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칭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발전하는 모습들을 잘 알리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국회 입법 활동부터 언론계 공헌, 지역사회 발전, 산업, 교육,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인물들이 대거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입법기자협회의 이정우 회장은 국가 미래 전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각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한국입법기자협회는 2019년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부처 출입기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며 올바른 언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시상식은 입법, 언론, 산업, 문화, 재난안전 등 각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의 공로를 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적 기반을 강화하는 자리로 평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곳이 아닌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겨울 축제들을 한 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연말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정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장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2월 12일 개막한 서울 윈터 페스타를 중심으로 광장 전체가 하나의 초대형 미디어 캔버스로 변하는 서울라이트 광화문, 그리고 유럽 감성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담은 산타마을 빌리지가 펼쳐집니다. 올 겨울 사진이 가장 많이 찍힐 명소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계천 서울빛 초롱축제입니다. 나의 뱃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이란 주제로 팔마의 조형물부터 3.1교 오간수문까지 이어지는 4가지의 테마 아트가 물길을 밝힙니다. 서울 겨울밤을 산책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코스입니다. 네, 세 번째는 DDP입니다. 외벽 전체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가 상시 운영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도 서울콘에서 함께 열립니다. 야간 조명과 캐릭터 미디어 아트가 전해져 포토존으로도 인기입니다. 네 번째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입니다. 12월 1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총 52일간 개장되며 개장식, 성탄절, 송년회 등 이벤트 기간에는 버스킹과 피겨 공연도 펼쳐집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입니다. 12월 1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총 52일간 운영되며 개장식과 송년회 등 이벤트 기간에는 캐롤 버스킹과 피겨 공연도 펼쳐집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보신각의 제야의 종 타종 행사입니다. 12월 31일의 밤 서울 시민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대표 카운트다운 이벤트로 올해 마지막을 또 내년에 처음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곳곳에 열리는 다양한 겨울 축제, 여러분들의 연말을 따뜻하게 채워줄 선택지가 참 많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 소개한 장소들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엔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내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라클발 악재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과 더불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의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매크로적인 악재 속에서도 미증시는 비교적 견조하게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을 제외한 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증시는 어디서 마침표 찍었을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8%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갭상승으로 출발한 코스피 장중 내내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강한 매수세를 끌고 갔습니다. 외국인이 특히 14,191억 담아냈고요. 나머지 개인과 기관은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지만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중 다소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1,500억 원 가까이 덜어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937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별 이슈를 제외하고는 큰 흐름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 빨간불 켜낸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1년 전 대비 약 244% 오르면서 투자 경고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 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주가 회복으로 이어졌는데요.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 1.6% 상승하면서 57만 1,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체크해볼 종목은 방산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6.3%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 57,000원 상승하면서 96만 원 선을 훌쩍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로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온도차가 다소 분명해 보이는데요. 상승과 하락이 동반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알테오제는 한번 짚고 가자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할로자임과 피아주사 특허 관련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알테오젠 4.52% 하락하면서 43만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파란불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관련주들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연말이면 보통 산타 랠리를 기대하지만 올해 국내 증시는 상승을 이어갈 뚜렷한 재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FOMC의 금리 인하 또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며 매크로적인 악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교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 상승이라는 달콤한 선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장 속 열심히 버텨주신 투자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마감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봐야겠죠.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먼저 하림지주입니다. 양재동 개발 모멘텀의 지주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림지수가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가 확산되면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보유한 하림지주의 개발 가치가 재조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하림지주가 추진 중인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00% 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하 8층에서 지상 59층 규모의 첨단 물류단지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결합한 대형 복합개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림지주는 2015년 해운사 패도션을 인수해 외연을 확장했고 2016년에는 현재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인 양재동 옛 화물트럭 터미널 부지를 4,525억 원에 매입하면서 복합 개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하림지주는 개장 직후 10분 만에 전거래일 대비 22%나 오르면서 전장 상한가를 달성한 데 이어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하림지주 오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2,650원으로 출발한 뒤 상한가 기록한 후 윗골이 길게 달고 12,71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할인 지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와 함께 보실 특징주는 스피어인데요. 코스닥 상장사 스피어가 오늘 장 초반부터 24%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20%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 상승에 대한 이유로는 미국과의 공급 계약 체결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어제 장마감 이후 공시를 했었죠.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약 84억 원 규모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이는 2024년 연결 매출액 대비 328.2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스피어가 올해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보였는데요. 4분기부터 신규 공장 정상 가동화 그리고 수주 성과를 이어나간다면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호재 소식으로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운영하는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매수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최대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스피어가 19.83% 상승하면서요. 11,36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이라윤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쿼드 메디슨입니다. 쿼드 메디슨은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일 오전 9시 20분 기준 쿼드 메디슨은 공모가 대비 60% 넘게 오른 2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26,500원까지 치솟으며 강한 상장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부터 증권가는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은 백신, mRNA, 펩타이드 등 다양한 제형으로 확장 가능한 만큼 쿼드 메디슨의 기술력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IPO로 확보한 자금을 CDMO 확대, 임상 확장, 생산 설비 구축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기업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쿼드 메디슨의 올해 4분기 실적 전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상장 모멘텀과 플랫폼 기술력 기반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쿼드 메디슨은 단순히 마이크로니들 기기뿐 아니라 백신, 의약품 전달, 기술 고도화,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가능성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수요가 넓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차트 함께 보시죠. 쿼드 메디슨은 공모가 15,000원 대비 60% 이상 오른 가격에서 출발했고 장중 41% 상승하며 26,800원까지 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차익 매물이 나와 조정을 받으며 17,6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쿼드 메디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쿼드 메디슨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다음 특징주는 이해솔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의 삼성화재입니다. 지난 11일 삼성화재의 주가가 장 마감 직전 기이한 폭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하루 종일 약세권에 머물던 주가가 정규장 마감 10분을 남겨두고 수직 상승해 단숨에 28% 넘게 치솟으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장 30분 만에 삼성화재는 전일 대비 21% 내린 49만 3,5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다시 급락하면서 폭등 전 수준으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어제 장에서 삼성화재는 전거래일 대비 28.31% 폭등한 63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 3시 20분 장마감 동시효과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죠. 이에 삼성화재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은 이유를 알 수 없다, 현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화재의 주식은 전거래일 대비 21% 내리면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주문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만 전날이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던 만큼 차익거래 청산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가격이 크게 움직였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화재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화재는 53만 5천 원으로 출발한 뒤 7% 내린 49만 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하룻밤 사이 폭등과 폭락을 억었던 삼성화재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삼표시멘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표시멘트 장중 기준 PER 4배 수준의 절대적 저평가 매력과 친환경 테마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29% 넘게 폭등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난 9일 외국인과 기관이 합작해서 약 56만 주를 매집한 스마트 머니 유입이 확인된 가운데 이날 거래량이 3,500만 주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손바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낙폭 과대 반발 매수세를 넘어서 시멘트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저PBR 매력이 재부각되면서 주가 레벨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별 시세 흐름을 정밀 분석하면 삼표시멘트는 최근 한 달간 3,000원 초반대에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으나 오늘 단숨에 상단 저항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말부터 3,000원 선을 지지선으로 다지던 주가는 오늘 시가 3,210원에서 시작해 장중에 거침없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최근 19일 중 가장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오늘 29.79% 상승하면서 5,38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목받았던 개별 종목까지 살펴보는 특징주였고요. 이어서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이라윤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국내 관광 레저 산업을 소개하는 기업 롯데관광개발을 소개합니다. 최근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롯데관광개발이 관광산업의 대표수의 기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가 살아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흐름인데요. 이 기업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1971년에 설립된 국내 여행 전문 기업으로 여행 알선과 항공권 판매, 크루즈와 전세기 운영 등 오랜 기간 종합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본사는 서울 중부 통일로에 위치해 있으며 전통적인 여행 사업 외에도 제주에서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는 등 사업 영역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네, 특히 2020년 개장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는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몰, 시금업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집약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여행 사업입니다. 단체 여행 기획과 항공권 판매를 포함한 안정적인 기반 사업이죠. 둘째는 제주 드림타워를 중심으로 한 복합 리조트 운영 사업입니다. 38층 높이의 호텔,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 패션 쇼핑 공간이 들어서 있으며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엔데믹 이후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카지노 드롭백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현재 사업 성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시장 위치와 경쟁력 측면에서 롯데관광개발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 기업 중 하나로 브랜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주 드림타워는 제주 중심 상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관광, 숙박, 쇼핑, 카지노를 한 건물 내에서 모두 제공하는 구조 덕분에 소비 동선을 리조트 내부에 고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 리조트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회사는 운영 효율화와 해외 관광객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VIP 고객 유치 강화, 해외 관광시장과 연계한 공동 마케팅, 호텔 객실 가동률 안정화 등을 추진 중이며 리조트 내 시금업장과 리테일 매장을 재편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을 낮추고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며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과정에서 부담됐던 재무 리스크를 점차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지금까지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0년이 넘는 여행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드림타워 운영을 통해 관광 레저 기업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한 롯데관광개발. 관광산업의 회복 흐름 속에서 이 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기업로그였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이 최근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유안타증권, 유지투자증권 등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기업사전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어려운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예솔 아나운서가 전달해 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AI 관련 모멘텀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로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 AI 관련에 빠질 수 없는 관련주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주인데요. 오늘은 그중에 1년 만에 주가가 100% 넘게 상승한 종목이죠. 일진전기를 분석해봤습니다. 일진전기는 1968년 설립된 국내 대표 전력기기 전문기업입니다. 50년 이상 된 전력장비 전문기업으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저압부터 초고압까지의 다양한 전력선과 케이블, 차단기 등 전력 인프라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 중 특히 초고압 변압기 및 케이블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일진전기의 구조적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판단을 매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적 호황은 자세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진전기는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 국면에서 구조적인 호황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AI 데이터 센터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 소비량과 안정적인 전략 공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대비 최대 20배 이상의 전력을 요구하며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2030년까지 175%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 설비 투자 또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일진전기는 전선주 대장으로서 글로벌 입지를 다졌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초고압 변압기와 초고압 케이블 공급을 확대하면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일진전기의 긍정적인 전망은 중전기, 즉 변압기 수주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진전기는 미국, 유럽, 중동 등 주요 권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일진전기의 중전기 부문의 수주 잔고는 12.3억 달러로 24년 말 대비 10.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변압기 부문은 미주 고마진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주 지역 매출은 1,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해 전체 수주 잔고의 70.4%를 차지했습니다. 일진전기 미주 프로젝트는 미국 전력망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진전기는 미국 동부 지역 에너지 회사와 대형 계약을 체결했죠. 이는 약 4,318억 원 규모로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수주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진전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초고압 변압기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진전기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좋은 소식을 들고 왔죠. 일진전기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500kV급 초고압 변압기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 내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와 함께 인프라 교체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일진전기는 현지 기반을 확대하면서 수혜를 본 겁니다. 일진전기의 미주 지역에서의 핑크빛 전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국의 전력망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규모 교체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일진전기의 제품 경쟁력과 레퍼런스를 고려할 때 중장기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진전기의 두 번째 긍정적인 전망은 모든 사업 부문에서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변압기뿐만 아니라 초고압 케이블 부문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국내외 송정만 확충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초고압 전선 수요도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일진전기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선 부문의 3분기 누적 매출은 1조 1,072억 원으로 초고압 케이블 매출은 전년 대비 43.7% 급증했습니다. 이에 저마진인 동나선 매출의 감소를 상쇄시켰으며 수주 잔고 역시 5.8억 달러로 24년 말 5.6억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진전기는 4분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홍성 2공장 증설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해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발주는 통상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진전기의 4분기 실적은 분기 최고 수준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일진전기는 충남 홍성군 현지 기존 공장 부지에 신규 생산 설비인 2공장 증설을 단행했습니다. 2024년 말 증선 완료 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에 연간 생산 능력은 2024년 3천억 원에서 2026년 4,330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증설 효과가 내년부터 반영되면서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일진전기의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망 투자 특수는 구조적인 장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변압기와 초고압 전선을 모두 보유한 일진전기는 가장 큰 수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 관련 수혜주인 전력주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수혜 모멘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이슈에 흔들리기보다는 일진전기의 글로벌 성장세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일진전기에 대한 투자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금요일이라 이번 주 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해솔 아나운서한테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오늘 장을 한 줄 평으로 분석한 거는 브로드컴이 불러온 AI 밸류 체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도 AI 밸류 체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라윤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증시는 숨고르기 속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저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조정 속에서 모아가는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다음 주는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도 시장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기대감을 아는 한 줄 평이었고요. 오늘 미증시와 국내 증시 둘 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산타랠리가 올 것인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 흐름인데요. 저는 산타를 기다리며라고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